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저녁에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배석자 없이 둘이 만난다고 해서 정치권에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어떤 얘기들 나누게 될지 관심거리였는데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전에 들려오면서 상당히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상황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관련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국힘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100분 만에 말 뒤집는 100분 대표, 회수를 건너면 귤 맛을 잃어버리는 이 탱자 대표가 되려는 것입니까? 우리 당 송영길 대표를 만나 귤 맛을 뽐내던 이 대표가 국힘당에 가더니 100분 만에 귤 맛을 잃고 탱자가 된 것입니까? 손 대표께서는 지금 민주당과 정부 안에 따르면 80% 정도의 선별 지원도 지금 소비 진작용으로 지금 이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선별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전 국민 지원으로 가는 건 어떻냐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그 방식에 대한 문제라 그러면은 80%랑 100%에 대해서는 저는 차이는 크지 않다 본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저는 당에 이제 돌아와서 김기현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을 직접 대면해서 같이 상의하고 그래서 우리 당의 입장을 최종 확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내 지도부와 저의 이견은 딱히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선별이 아니라 전 국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합의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2시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내부적인 반발들 계속 있다 보니까 이것이 대변인들 통화에서 전해지는 과정에서 조금 전달이 잘못된 것 같다라는 식의 이른바 배달 사고 이런 정도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불이 일어나니까 오늘 그 진화하는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에 가까운 것이었지 합의는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좀 전환이 됐거든요. 이를 두고서 일단 민주당 내에서 반발이 굉장히 거셉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탱자라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글쎄,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도 어제 저녁 속보를 봤는데요. 예. 황보승희 대변인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만약에 그게 배달 사고였다, 말을 대변인이 잘못했다, 양 대변인이 잘못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그러면은 그걸 수정했어야죠. 그런데 100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런 게 아니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난 송 대표하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렇게 된 것이다라는 거는 전형적인 기성 정치인들이 하는 행태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이준석 대표가 당내에서 어떤 반발이 시달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당대표가 특히 야당 대표가 여당 대표하고 합의한 내용을 저렇게 유니스 의원은 아주 그냥 비난에 가까운 공세를 취하더라고요. 당원들이 아주 상당한 열기를 모아서 뽑힌 대표 아닙니까? 그럼 존중해 주는 것도 없는 것 같고요. 그냥 나이가 어리니까 네가 정치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식의 혼란까지도 느낄 정도의 감정까지도 상당히 대표가 다른 여당 대표하고 가서 합의한 사항인데 말이죠. 얘기를 좀 들어보고 그다음에 의충해서 얘기한다든가 그런 수준을 밟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당황한 것 같고요. 말을 상당히 해프닝으로 끝나는데 이준석 대표의 어떤 상당히 이미지에 손해가 갈 수밖에 없다 판단해 합니다. 국민의힘 내부의 그런 반발들, 민주당 내에서 공세를 취하는 거야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희숙 의원도 그렇고요, 조혜진 의원도 원희룡 지사까지도 앞다퉈 이런 공세를 취하고 있는 부분들은 좀 눈여겨보아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전 사실 이렇게 중진들, 특히 윤희숙 의원 같은 데는 합리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공세를 펼치는 거는 저도 별로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표가 100일, 그러니까 지금 결국 뽑힌 지 이제 한 달 좀 지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실수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해프닝에 가깝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사실 보면은 이제 화법 자체가 좀 시원시원하고 뭐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얘기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내용을 좀 봤더니 뭐 송 대표가 카드 캐시백 예산 1조 한 1,000억 원 걷어내면은 뭐 그걸 다르게 쓸 수 있지 않느냐 하니까 그걸 이제 본인이 해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쨌든 좀 신중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의 이준석 대표의 모습은 조금 뭐 비판받을 소지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당 일부에서 나오는 뭐 이준석 리스크라든가 이런 표현들은 저는 굉장히 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준석 대표가 아직 뭐 일천하다는 걸 떠나서 어쨌든 당의 얼굴이고 당의 총의를 모아서 선출된 대표인데 저렇게 저런 한두 번의 실수로 저렇게 이준석이 리스크라고 표현하는 건 저는 운운하는 건 온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어쨌든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원내 정책은 원내하고 좀 상의한 다음에 집약적으로 좀 전달하고 그다음에 정책과 관련된 거는 정책의장하고도 상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 과거에 있었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굉장히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서 원내대책에서 존중하는 그런 좀 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자신 있게 행동하는 건 좋은데 이런 부분 특히 최근에 있었던 작은 정부론 발언들이나 이런 것들이 당하고 좀 정교하고 치밀하게 이른바 정치한 조율이 된 다음에 하는 것인지 전 조금 좀 의아스러운데 어찌됐건 좀 신중해야 되겠다. 그리고 본인은 11월 대선 후보가 선출되면 이제 당은 대선 후보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좀 말하자면 당에 좀 이렇게 내홍들을 부추기는 듯한 언행들은 조금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번 사태가 저는 그렇게 교훈을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도 이준석 대표가 어제 일 말고도 여가부 통일부 폐지 관련해서도 또 설전이 오가기도 했고 여러 가지 말들이 오가면서 최 교수님께서는 이준석 리스크에는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 문제하고 여가부 폐지라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하여튼 송영길 대표 어제 만나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건 제가 보기엔 지극히 당연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을 기재부라든가 야당에서는 자꾸만 돈 문제라든가 총량적 계산을 하는데 사회 심리적으로 전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죠. 예. 이런 부분들 사회 심리적 보상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에 있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는 건 지극히 당연하고 저는 상식적인 것이고 또 이번에 세수가 40조 가까이 남는다는 더 거친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양당 대표가 그러한 국민의 여론을 받아들여서 했던 건 잘한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이제 더 여러 가지도 합의했잖아요. 지구당 부활 문제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어 장치들 이런 걸 잘했다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실추한 저는 그래서 그리고 또 TV 토론도 하기로 했고 상당히 나는 이준석 대표가 성숙된 모습으로 만나서 했던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하여튼 당내에서 중진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하여튼 그건 결과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여가부 폐지론이라든가 작은 정부로는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좀 뉴라이트 사고방식이라든가 신자유주의적 사고방식이 아직도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뉴라이트는 이미 실패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이번에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으로 증명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작은 정부라는 것은 뉴라이트들이 주장했던 것. 그리고 미국의 보수당에서 주장했던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참 이게 흥미로운 게 YS 정권 때도 그랬고요. DJ 정권 때도 그랬고 이 정권이 새로 출범하면서 계속해서 부처를 축소한다 그랬어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정치에 대한 불신, 정부에 대한 불신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커버하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 여가부 폐지론에 대해서 이 젠더 갈등을 조장한다고 상당히 많은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돌리기 위해서 작은 정부를 내세웠는데 이것도 사실상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저한 프로그램인 것이고 이것을 이념 논쟁으로 끌고 가고 또 정치에 대한 불신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내려고 하는 저는 아주 그릇된 자기 논리다, 이론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그렇게 좋게 호평을 받지 못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최수영 평론가께서 정책 파트와의 사전 조율의 필요성을 좀 이번 상황을 보면서 좀 언급을 하셨는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그동안의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의 어떤 장점은 크게 여러 가지 상황을 따지지 않고 본인의 입장, 소신을 밝히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갈채를 받은 부분이 있는데 좀 위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번 상황을 통해서. 위축이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보다 더 좀 신중해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원칙론, 당대표는 원칙론적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화법은 시원시원하고 이렇게 좌고우면하지 않는 그런 거는 평론가 시절에는 가능할 수 있지만 당대표의 얘기는 당론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또 과연 이것이 이제 내부적으로 다 숙성해가지고 내부적인 잘 어떤 서로 간의 소통을 거친
발언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언론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무게감이 다르게 됐기 때문에 예.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재난지원금 나올 거라고 저는 분명히 저도 다 모든 사람이 예상하지 않았어요. 그럼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플랜 A, B 정도는 가지고 가서 여당 대표를 만나는 게 좋았을 것이 아닌가. 뭐 말의 맥락을 잘못 해석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아무리 들어도 좀 설득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 아닌가 싶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올 초까지만 해도 여권에서 선두주자는 이재명 지사다라는 게 굉장히 확고했는데 최근에 예비 경선 과정에서 이 지사가 생각만큼 지지율을 크게 끌어올리지 못했다라는 평이 나오고 뭐 1강 2중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재명 지사가 독주를 하고 있고 정세균 전 총리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좀 뒤를 쫓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오히려 이낙연 전 대표가 생각보다 선전을 하면서 이제는 좀 이재명 지사의 독주 체제도 균열이 좀 생겼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동의를 좀 하십니까? 그 이번 예비 경선에서 이제 이재명 지사가 집중적으로 공격받은 건 사실 아닙니까? 일이기 네. 때문에 특히 이제 뭐 기본소득 문제라든가 개인의 스캔들 문제까지 공격받았는데 이재명 지사가 여태까지 이런 스테디한 지지율을 다른 부분에 흔들리지 않고 했었던 이유는 한 세 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문제, 그 기본소득이었죠. 두 번째는 이제 흑수저 출신이라는 부분에서 서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계속 냈다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이 지사의 어떤 강점으로서 그 스테디한 지지율을 올리는 측면이 예.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저런 부분이 좀 약했던 거죠. 어떤 부분이 약했냐면 큰 그림에 대한 제시, 대통령급 지도자로서 리더로서의 미래에 대한 전망성 이런 부분들이 좀 약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예비 경선에서 이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적 문제에 대해서 막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얘기를 했니 안 했니 왜 바뀌었냐 뭐 이런 나오니까 약간의 흔들리는 조짐이 있었던 건 사실인 거죠. 그래서 네. 이 지사가 아마 향후에 본 경선에서 어떤 그림을 제시하느냐 그런 이제 미래형 전망을 어떻게 제시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이 지사의 지지율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말씀하시죠 이낙연 지사의 최근의 지지율의 상승 부분들은 그 KSOI인가요? 어느 한 곳에서 이제 18%가 이제 나오면서 이낙연 지사 캠프에서는 상당히 고무돼 있는 것 같고 이것이 바뀌는 것이 아니냐라는데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평을 보면은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그렇게 안 나타났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조금씩 올라가는 게 맞잖아요, 그죠? 예. 뭐 이낙연 후보의 스타일상 뭐 상당히 쿨하고 점잖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확 올라갈 요인은 사실상 없는 게 사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추이를 봤을 때는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 어떻게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진짜 올라가느냐, 어떻게 반등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히 봐야 저는 뭐 상당 부분의 1위하고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서 있는 후보 입장에서는 변수가 아닌 상수를 추구하고 싶을 텐데 지금 이재명 지사 입장은 일단 예비 경선 초반에 있었던 예비 경선 시작 전에 있었던 경선 연기론 이것이 지금 다시 또 재점화되면서 그때와는 조금 다른 면으로 좀 전개될 가능성이 이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또 이어지는 경선에서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분명히 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 처음 앵커께서 말씀하신 첫 번에 경선 연기론 나왔을 때는 결국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재명 지사의 유불리 측면이 공학적 유불리 측면들이 예. 우리가 판단의 어떤 정치적 판단에 중고로 작용했는데 이번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번 경우는 상당히 다른 것 같고 저도 들어오기 전에 이게 송영길 대표실 측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물어보니까 지금 2주간의 아주 그 4단계 거리두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아주 센. 근데 이제 문제는 정부나 방역 당국도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지금 예상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이후에도 예를 들면 뭐 1000명 수준이라든가 600~700명 수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줄어들지 않으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더 연장할 것이고 국민들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런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문을 열지 못하고 다시 한번 굉장히 힘들고 암울한 상황을 가게 되고 국민들도 마스크를 다시 쓰면서
인간 간의 접촉을 다시 못하는 네. 이러한 상황이 사실 비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가는데 이때에 민주당 경선을 한다. 이게 8월부터 이제 돌아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7월까지는 괜찮은데 8월부터 그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뽑아주세요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우스꽝스러워지는 거죠. 국민의 어떤 이 코로나라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국민. 그래서 아마 송영길 대표도 그걸 보고서 결정하겠다. 만약에 더 만약에 약화되지 않는다 그러면 경선 연기론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아마 그 이재명 지사도 그건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측면이지 이것이 뭐 후보들 간의 어떤 유불리 이런 판단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최근 다양한 정치권 인사들과의 좀 접점을 넓혀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 9일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만났다고 하는데 진 교수의 이야기는 당장 입당할 생각은 없는 것 같다. 바깥에서 막판 단일화를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좀 입당 줄다리기라고 해야 되나요? 네, 어느 정도 좀 밋밋한 반응을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민생 탐방을 하고 나서 입당 여부 여러 가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사실 민생 탐방을 할 수 있는 또 지금 상황이 안 됐잖아요. 근데 그동안 이제 본인이 중도를 아우르는 압도적 승리를 하겠다라고 사실 이야기해놓고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의 좀 면면을 보면 국민의힘 쪽 인사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진중권 교수를 만났던 거는 내가 중도 소구를 하겠다라는 이제 확실한 이제 터닝 포인트로 이제 본인이 생각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제 진중권 교수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나왔다는 거는 본인이 어찌됐건 지금으로서는 지지율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네. 금방 입당할 생각은 없다는 얘기를 아마 진 교수의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의 화법을 종합을 해본다 그러면은 예. 내가 지금 밖에서 계속 그 민생 탐방도 공부도 하겠지만 내 지지율이 흔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호남 지지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지율이 받쳐주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임으로 조기 입당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 가지 상황과 변수가 있는 다음에 가는데 어쨌든 나는 중도와 보수 쪽을 광폭 행보를 하면서 갈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그렇게 종합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딜레마는 이거죠. 과연 보수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브랜드, 그 아이덴티티를 가진 정당에 소속이 돼서 만약 간다 그러면 보수의 성향을 가진 건데 중도까지 아울러서 갈 수 있다 그러면 사실 이거는 집토끼 산토끼를 다 잡겠다는 얘기인데 과연 그것이 가능하냐. 이건 사실 정치권에서 그렇게 쉽지 않은 일로 보거든요. 그러면 어느 시간에는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시간이 와야 되는데 그 타이밍은 언제일 것이고 어디를 더 주로 할 거고 어디를 더 보완제로 할 것이냐. 이런 점이 이제 아마 전 총장의 남은 마지막 고민인 것 같아요. 근데 입당을 미룬다라는 게 꼭 중도를 표심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윤석열 전 총장이 왜 이렇게 그냥 그러는지. 그래서 가만 들어오기 전에 고민을 좀 해봤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공학적이고 전 표계산적인 판단을 자꾸만 하는 것 같아요. 예. 남아있다 그러면 그럼 제3지대를 넓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말하는 중도라는 거, 하여튼 중도라는 게 제가 보기엔 저는 뭐 정확한 용어는 아니라 생각하는데 하여튼간에 그러려면은 그 진영에 속하지 않은 층들을 자기가 잡으려고 그러면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하여튼 뭐 사람 정도 만나서 주신 것이 그걸 세력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 세력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면서 그러면서 입당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 후보 단위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거는 자꾸만 표계산을 하는 거죠. 정확히 제가 짚어내는 것 같은데요. 표계산을 해서 이럴 때 들어가는 게 좋겠다. 아니면 그 후보 단위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 같다. 뭐 그러한 홀딩 속에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최재형 원장은 좀 비교되는 게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정당 정치라는 게 있단 말이죠. 정당 정치는 대의민주주의의 아주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대통령급 지도자라 그런 거는 정당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은 자기 정치적 신념이에요. 그렇잖아요. 정치적 신념을 갖고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들어가는 것이 유리하냐 아니냐. 물론 윤석열 전 총장이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자꾸 외양이 비춰진다는 것은 이 정당 정치라든가 향후의 정치 질서에 대한 윤석열 전 총장의 신념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번에는 보수 야권의 또 다른 장외 플레이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 쪽 얘기를 들어볼까 하는데요. 김영우 공보실장, 상황실장 얘기를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입당 그 여부와 시기나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더 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고 또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최재형 전 원장의 뜻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생각, 같은 생각
또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네.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다라고 어제 분명히 밝혔단 말이죠. 음흠. 현재 어떤 그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의 요체는 사실은 정당 정치입니다. 네. 정당 정치가 아니고서는 대의민주주의를 하기가 어렵죠. 네, 김영우 실장의 마지막 말이 뭔가 힌트를 네.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의민주주의는 정당 정치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 이것인즉슨 최재형 전 원장의 입당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게 오래지 않아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제대로 본 게 맞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영우 전 의원을 1호 인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윤석열 전 총장이나 최재형 전 원장이나 1호 인사에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김영우 전 의원을 택했다는 것은 저분이 과거 보수정당에 3선을 했지만 굉장히 합리적인 고 진보적인 분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평가받고 있는데 그분을 결국은 실장으로 선임했다는 얘기는 국민의힘과 결국은 소통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러니까 최재형 원장의 브랜딩을 어떻게 해서 국민의힘으로 갈 것인가. 남은 과제는 저는 그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금 그러니까 대전 현충원을 가서도 천안함 묘역에 가서 거수 경례를 했다는 거나 그다음에 거기서 윤석열 대안론 아니다. 윤석열 대안론은 프레임일 뿐이다. 나는 내 정치를 하겠다라고 분명히 선언한 것. 이런 것들은 차별성을 두겠다는 거죠. 그러면 최재형식의 정치를 보여주겠다는 건데 저게 사실 말로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 저것이야말로 하루 이틀 고민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은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분노를 자산과 동력으로 삼고 있는데 본인은 그 분노를 넘어선 그다음 그 지점을 어떤 것으로 설계할 것인가 이 점을 내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비로소 윤 전 총장과 차별화가 되는 것이지 난 윤석열의 대체제가 아니에요 라고 말한다고 결코 그것은 또 분리가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국민의힘으로 이제 직행하겠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밝혔는데 그럼 그 시기는 어느 정도 잡을 것인가와 함께 어떤 내용으로 어떤 정체성으로 들어가는 것인가. 이게 이제 최재형 원장에게서 남은 건데 이 부분이 제대로 된다 그러면 저는 초기에 지지율 5% 이상을 훨씬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좀 국민들에게 애매모호하게 받아들여지거나 저게 무엇이라는 의구심을 주게 된다면은 저는 초반 지지율이 흔들리고 그러면 그거는 동력을 저는 상실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시기는 한 1, 2주 남은 것 같습니다. 잠재적 대선 주자로 꼽히는 또 다른 인물이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오늘 인터뷰에서 여야가 바뀐다고 해서 근본적 문제가 달라지진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정권 교체보다 더 중요한 게 정치 세력의 교체 혹은 의사결정 세력의 교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좀 애매모호하죠. 예. 정치적으로요. 그러니까 웃으시는데, 그러니까 뭐 좀 확인한 건 아닙니다만 어디에다가 뭐 오피스도 냈다는 얘기를 제가 한두 달부터 들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 보궐선거 때 민주당에서 좀 손짓이 있었죠. 그러다가 경선 얘기가 나오니까 아마 쏙 들어갔다 그러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뭐 민주당은 이미 버스가 떠났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아직 대기항구 상태인데 지금 김동연 전 부총리가 정치할 생각이 상당히 강한 것 같은데 네. 좀 체급을 키우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상당히 그래서 자기 지대에서 인터뷰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그러면서 뭔가 이 진영이 아닌 이제 중간 지대에서 있으면서 이 기회를 보면서 나중에 좀 지지율도 올라가고 체급이 커지면은 그때 가서 후보 단일화라든가 아니면 향후에 자기 정치를 한다든가 뭐 그런 생각 정도의 고민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제 그것은 역대 봤을 때 이제 제3지대라든가 뭐 이런 게 성공한 케이스가 대선에서는 거의 없기 때문에 예.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송 대표가 한번 뭐 친한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근데 뭐 저 국민의힘은 갈 생각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는데요. 좀 봐야겠죠. 예. 김동연 전 부총리가 누구도 걷지 못했던 길을 걷게 될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또 뜻을 어떤 식으로 펼치게 될 것인지를 보는 것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